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정현승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파괴적 커머스 시대의 흐름과 대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논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발표에서 또 상호 보완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유통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특히 디지털화되어가는 그런 커머스 흐름을 좀 짚어보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또 이 코로나와 기술이 불러온 유통시장의 변화, 그 다음에 또 최근의 유통 트렌드와 함께 새로운 커머스의 흐름, 이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 순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 성장률의 저하는 곧 내수 시장의 그 동력의 약화, 구매력의 저하, 이런 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통시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큰 그런 그 환경적 요인으로 인구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에 20%가 넘는 65세 이상 인구,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45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인 일본을 추월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고령화된 사회. 그래서 유통시장에서 구매자인 그 소비자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40%에 육박한다. 이것은 구매하는 패턴, 또 구매하는 어떤 상품의 종류, 또 매장의 변화, 상당히 큰 변화들을 불러올 것이다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특징은 그동안에 4인 가구, 3인 가구에서 이제는 1인 가구화 되는 그런 소형 가구화 되는 추세가 있죠. 1인 세대, 1인 가구의 비중이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상품과 서비스, 1인 가구가 이용하기 좋아하는 매장의 형태, 또 근거리 쇼핑, 온라인 쇼핑, 또 택배, 키커머스, 이런 것들은 다 1인 가구가 연결이 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지금 온라인 유통 시장이 시장 침투율이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 유례 없이 40%에 이르는, 온라인의 비중이 40%에 이르는 이런 이제 유통 시장입니다. 여러분 유통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또는 우리보다도 온라인이 훨씬 더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하는 중국이나 이런 시장을 봐도 우리나라처럼 온라인 비중이 높은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00조가 넘는 온라인 유통 시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 성장률이 그렇게 많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20%가 넘는 성장률은 아니지만 지금도 10%대의 온라인 쇼핑의 성장률이 계속되고 있고, 또 코로나가 오면서 비대면 상황이 많이 증가하고, 또 홈이코노미 같은 확산, 그 다음에 특히 세대를 봤을 때 이전에는 주로 20, 30대가 온라인의 주력 소비자였다면 지금은 30대, 40대를 넘어서 50대, 60대까지 온라인 쇼핑이 자유자재로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구매 계층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업태별 그 두 개의 가장 강력한 업태별로의 그 흐름을 보면 온라인은 여전히 작년까지도 10%대가 넘는 그런 온라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죠. 작년에도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성장률이 15% 되는 그런. 그런데 그 다음에 반면에 오프라인은 성장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온 2020년부터 해서 굉장히 마이너스 성장률로 곤두박질 쳤다가 작년에 그거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보복 소비라든지 반사효과 때문에 작년에 오프라인이 좀 회복됐고요. 이 흐름은 이제 올해까지 오프라인이 조금씩 계속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 잘 나와 있지만 작년에 2021년도에는 오프라인 중에서도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처럼 초대형 매장에 소비자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너무 이게 오프라인에 가보지 못한 소비자들이 이제 조금 코로나 상황이 좀 호전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찾은 그런 어떤 영향이고요. 편의점은 근거리에 있고 아주 이용하기가 편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오프라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편의점은 그래도 성장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도 온라인은 많이 성장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통 대기업 중심으로 봤을 때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넘어선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2022년 올해 상반기의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니까 이 오프라인의 흐름은 올해 상반기에도 여전히 호조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데믹이 되면서 유통 오프라인 기업들의 회복세가 계속해서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게 오프라인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오프라인이 분명히 반사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온라인은 성장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의 점유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온라인의 성장률은 이제 20%대에서 10%대로 내려오고 아마 10%대의 전반, 15%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021년 작년은 사실 유통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요. 특히 M&A, 또 기업 간의 제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여러분 잘 아시는 쿠팡의 미국 주식시장 상장, 그 다음에 신세계그룹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고 또 W 컨셉트 인수하고 그래서 아주 큰 수조 원대의 M&A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큰 기업들이 움직이니까 역시 또 온라인에서 작은 기업들도 많은 M&A와 이런 제휴가 있었는데 카카오도 지그재그를 인수하고 무신사도 스타일시어라든지 이런 기업을 인수하고 또 마켓컬리가 상장을 추진해가고 있고 11번가는 아마존과 제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랫폼 기업들인 요기요, 야놀자, 그립 같은 이런 기업들이 M&A의 주체 내지 객체가 돼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10년 동안에 일어났던 유통시장의 M&A만큼 작년 1년에 일어났다. 그만큼 유통시장은 이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온라인 시장의 경쟁 구도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 선두그룹은 빅3가 거의 명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쿠팡, 또 네이버, 그 다음에 이베이를 인수한 쓱닷컴 이 세 개 업체가 지금 거의 선두권을 유지하면서 빅3라고 되고 있고요. 자, 빅3가 되니까 밑에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제휴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그룹의 11번가 카카오, 그다음에 롯데온 뭐 이런 기업들이 추격그룹에서 이제 또 제휴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그룹은 상당히 전문화된 그룹. 그래서 뭐 다양한 카테고리를 하기보다는 뭐 신선식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패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티켓 뭐 공연 뭐 여행 이런 쪽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상당히 전문몰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그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시장에 상당히 많은 변화와 함께 합종연행 또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오프라인 유통이 과거에 한 20년 동안 현대화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뭐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편의점 그런 업체들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빅3화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시장 규모와 그리고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이런 것들을 볼 때 한국 시장에서 빅3 이상이 살아남기 쉽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온라인은 오프라인하고 좀 다릅니다. 소비자들이 이동이 되게 편하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내가 이 몰에서 저 몰로 가는 게 되게 편리하죠. 예, 그래서 빅3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의 현상을 보면 온라인이 빅3화 되는 현상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장의 전반적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서 한국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그동안에 흘러온 이런 현상들을 저희들이 목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그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코로나 상황과 또 4차 산업을 위시한 이런 기술, 테크놀로지의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국 유통산업의 디지털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불어닥친 그 팬데믹 상황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시킨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했던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이 빨리 접목이 되고 적용이 되고 확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원자재 파동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 글로벌 공급망 체인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변화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글로벌리 이렇게 글로벌리 연계되어 있던 그런 공급망들이 다시
재편성되는 그런 흐름들 보이고, 특히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화 되는, 그 다음에 뭐 무인화, 자동화, 지능형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도 디지털화를 열심히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유통산업에서 디지털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뭐 2년 동안에 언택트란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언택트란 말이 우리 유통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쳐서 지금은 모바일이 기본이고요. 우리 옛날에 TV로 쇼핑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TV를 잘 안 보고 다 모바일로 합니다. 무인 점포도 많이 늘어났고, 드라이브 스루, 또 라이브 커머스, 오늘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라이브 커머스, 이런 현상들은 언택트의 주요한 사례들로 우리의 유통시장의 구매와 판매와 그 다음에 딜리버리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많이 바꿔놨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ICT 흐름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유통시장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 그 다음에 5G. 5G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동영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특히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런 동영상 서비스들이 좀 더 현실화되고 좀 더 실시간으로 현실감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이제 발전이 있을 것 같고, 온택트 홈 이코노미, 그 다음에 디지털 통상 물류 수출, 그 다음에 디지털 소비,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그 다음에 VR, AR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ICT 10대 이슈인데, 이게 유통시장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그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통시장은 이제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제쳐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어떤 유통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유통 4.0 시대다 이야기하고 있고, 어쨌든 유통시장에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하는 패턴이나 소비자들이 잘 가는 구매 장소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온라인 시장에 많이 집중해서 이야기하는데 오프라인의 변화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자, 제가 이 표에서 온라인이 미래에는 아마도 더 이제 강력한 구매 채널이 되는데, 지금 요번에 이제 그런 비대면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이 온라인이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채널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오프라인은 어떠냐? 오프라인은 옛날에는 굉장히 주력 채널이었지만 이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굉장히 오프라인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 오프라인이 최근에 무인화되면서 또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오프라인도 충분히 안전하다는 그런 어떤 소비자들의 확신이 좀 들어가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그런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VR, AR 같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오프라인의 경험이라는 그 중요한 요소가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이런 어떤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온 오프라인의 연계, 온 오프라인의 이런 그 복합이 앞으로 계속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 숨겨져 있는 그 장점을 다시 한번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온라인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그냥 다 예측 가능한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보여주거나 제안을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은 사실은 보물찾기 하듯이 우리가 우연히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 그런 어떤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대감, 흥분,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도파민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은 하여튼 쇼핑 본능에 좀 더 충실하다, 쇼핑 본능을 좀 더 자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더 선호한, 특히 Z세대로 내려가면서 오프라인에 대한 애정과 그 어떤 충성도를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이 엔데믹 이후에 다시 한번 각광을 받으면서 오프라인에 대한 그런 그 활성화, 부활, 이런 것들도 예측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를 입증해주는 하나의 사례로 저는 월마트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월마트는 사실 아마존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오프라인 그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사실 월마트가 굉장히 전략을 잘 수립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부활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보면은
매장을 여러분 그 오프라인 매장을 대형화되고 좀 이렇게 비효율적인 매장을 많이 정리하고 소비자들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또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매장으로 바꾸고요. 또 온라인 사업을 굉장히 확대해서 제트닷컴을 인수해가지고 온라인도 아마존 못지않게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같은 이런 또 물류 전략, 택배 이런 부분도 많이 보완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 회사로서 월마트 랩스라는 그런 어떤 기술을 연구하고 유통 기술을 접목시키는 그런 연구들 R&D를 굉장히 많이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AI 기반의 고객 응대형 매장해서 매장을 통한 고객의 체험을 좀 더 강한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통해서 월마트가 최근 굉장히 실적도 좋아지고 오른쪽에 주가도 많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 전반적인 사례들을 봤을 때 최근에 리테일 분야, 유통 분야에서는 이 테크놀로지에 주목하기 때문에 리테일 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테일 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의 4가지 영역을 보니까 첫 번째는 이커머스 관련, 이커머스를 완성시켜주는 그런 이네이블러 이런 쪽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로봇이라든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같은 이런 쪽, 결국 온라인 주문을 완성시켜주는 배송과 관련되는 것들 세 번째는 무인 매장 또 네 번째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관련된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커머스가 등장하면서 이 풀필먼트, 이커머스의 물류를 담당하는 이 풀필먼트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아마존의 풀필먼트 센터인데 이 풀필먼트가 굉장히 자동화되고 또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로봇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효율성을 굉장히 극대화한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물류센터 하면 이거는 주로 B2B, 예, 그 공장에서 매장으로 주로 가져다 주는 이런 물류센터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공장에서 바로 소비자의 집 앞에까지 바로 가는 B2C형 그런 물류가 되겠죠. 그래서 풀필먼트 센터가 바뀌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풀필먼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알리바바나 네이버 같은 이런 그 포털 기업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주로 그 풀필먼트를 외주를 통해서 또는 제휴를 통해서 해결하는 아웃소싱하는 형태를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이나 징동 같은 경우는 이 풀필먼트를 내재화해가지고 직접 모든 것을 다 수행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풀필먼트를 내재화하고 자체 보유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특히 지금 시장처럼 시장이 만약에 굉장히 이제 수축하거나 위축되면은 사실은 아웃소싱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시장에서는 아마존 같은 기업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 풀필먼트가 내재화돼서 효율성을 높이면은 결국은 끝에 가서는 뭐 수익성도 더 높아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쿠팡이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시장에서 선두권으로 나서는 이유도 그런 어떤 연장선상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유통시장은 지금 파괴적 커머스 시대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거는 유통시장의 경계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때까지 유통시장만 유통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물류업체들도 여기 들어와 있고 또 제조업체들도 다이렉트 커머스를 하고 있고 또 플랫폼에서도 단순히 이커머스 플랫폼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플랫폼이라든지 OTT 플랫폼이라든지 다양한 플랫폼들이 다 커머스를 하죠. 그래서 커머스의 영역은 이제는 고유한 영역이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커머스의 경쟁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 파괴적 커머스라는 그런 용어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번 정리해 보면은 향후에는 이 커머스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이제 뭐 굉장한 뭐 변화가 예상되는데 저기 4세대로 표시되어 있는 그의 P 플랫폼 같은 경우가 이제 PB 그래서 이제 이커머스도 PB 시대로 갈 수도 있고요. 또 메타버스 같은 그런 플랫폼 그다음에 이제 보이스라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플랫폼 커머스 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파트에 가서 새로운 커머스를 한번 보겠는데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메타버스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더 이상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메타버스 유형도 뭐 AR, VR 또 저기 거울 세계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저희는 가상현실을 많이 보고 있죠.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커머스의 플랫폼으로 이용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흐름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브랜드를 체험만 하는 그런 매장들도 있고요. 또는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매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구축하는 그런 유형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한 사례를 보면 제페토 같은 경우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페토 플랫폼에서 이런 그 아이템들을 가상의 아이템들을 실제 구매하는 그런 형태의 그래서 자기의 아바타를 꾸미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U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 한강점인데 이게 소비자들이 이 CU 편의점에 와서 물건을 사고 여기서 시금을 사서 이 플랫폼 내에서 뭐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 되겠고요.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상에서 구매를 하면은 우리 실제 현실 세계에서 물건이 배달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NFT, 여러분 잘 아시는 NFT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그 가상현실의 거래와 실제 거래가 연결되는, 이건 사실은 지금 온라인에 우리가 이커머스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거래도 실제 거래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상용화될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VR에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VR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특히 화장품 업계에는 AR을 이용한 이런 가상 메이크업 앱 같은 것들을 모든 기업들이 다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이케아 같은 가구업체들도 AR 서비스를 통해서 가구점에 가지 않고도 우리 집에 있는 거실에 다양한 가구들을 배치해서 실제로 똑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것들이 있고 월마트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메타버스 커머스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고 이게 지금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상용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특히 장점은 메타버스는요, 이커머스보다 훨씬 더 소비자들이 빨려드는 그런 몰입감, 그리고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교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커머스의 모델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특히 지금은 주로 아바타가 물건을 사거나 아바타 중심의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실제 현실 세계와 연결되면 파급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 가상인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번에 그 네이버에서 가상인간 이소리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가상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가상인간이 이제 일종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네이버가 이 기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인간에 대한 이런 기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네이버도 지금 라이브 쇼핑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플랫폼들이 있는데 여기에 아마 이소리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을 가진 가상인간이 계속해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보다 먼저 롯데홈쇼핑에서 루시라고 하는 가상인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상인간이 롯데홈쇼핑의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초록뱀 미디어하고 전속 계약을 맺는 저 루시가 나와 있잖아요. 물론 직접 나와 있지는 않겠죠. 예. 근데 가상인간이니까 어쨌든 가상인간이지만 실제와 똑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모델들. 그래서 가상인간이라는 어떤 형태도 지금 커머스에서 중요한 인플루언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보이스 커머스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온라인 커머스에서 모바일 커머스로 갔는데 이제 보이스 커머스. 여러분, 텍스트와 이미지로 하던 시대가 현재까지라면 향후에는 영상과 보이스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이스 커머스를 보는데 미국에서는 보이스 커머스가 상당히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부족한 게 한글이라는 이 언어가 보이스 커머스하기에 조금 한계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보이스 커머스 관련되는 저런 가치 사슬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아마존에서 이런 그 에코라든지 아스트로 같은 이런 인공지능을 탑재한 보이스 커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지금 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어떤 그 인공지능 탑재한 로봇과 함께 우리 집에서 커머스의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런 그 보이스를 활용하는 이런 로봇이 활용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로봇을 미국에 있는 전체 가정에 상당 부분에다가 좀 넣어가지고 그게 플랫폼이 돼서
뭐 다양한 서비스를 하도록 아마 점진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른 기업들도 하고 있고요. 자, 라이브 커머스가 여러분 최근에 화두죠. 예,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홈쇼핑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홈쇼핑은 분명히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어떤 그 채널 사업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원하는 기업들이 언제 어디서나 좀 편하게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굳이 TV를 안 들어가고, 하지만 모바일 스마트폰을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특히 실시간 동영상이고 또 쌍방향 소통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라이브 커머스 급부상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미디어와 커머스가 융합된다. 그래서 지금은 미디어와 커머스의 구분이 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디어이자 커머스 플랫폼이지만 미디어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거 잘 맞고요. 특히 MZ세대라는 20, 30대 소비자들이 라이브 커머스에 열광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호응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한계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 급부상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지금 라이브 커머스는 이런 그 라이브 커머스 전문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형 플랫폼들, 그 다음에 TV 홈쇼핑 업체들, 그 다음에 기존의 유통업체들까지 다 라이브 커머스를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요. 시장 규모도 한정건사의 보고에 의하면은 내년에 한 10조 가량의 시장을 예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이버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지금 거의 선두업체입니다. 시장의 한 50%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를 제일 먼저 선도한 업체답게 다양한 그런 라이브 커머스의 유형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이 라이브 커머스 관련된 기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R&D 투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그 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R&D 투자가 굉장히 많은데 라이브 관련되는 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카카오는 사실 작년에 이 라이브 커머스 우리나라에서 원년 선두 업체인 그립이라고 하는 제일 초창기 기업이자 노하우가 가장 많은 그립이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카카오가 바로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는 또 직매입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카카오가 지금 현재 그립 플러스 카카오 쇼핑에 원래 라이브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지그재그라는 그런 패션 기업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카카오 커머스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은 라이브 커머스를 하지만 동시에 키커머스를 같이 병행하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당연히 키커머스 1위 업체인데 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키커머스하고 시너지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배달의 민족은 특히 뭐 B급 감성이라든지 그 SNS에서의 그런 좀 뭐 짤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재밌는 컨텐츠를 통해서 MZ세대를 굉장히 공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쿠팡은 여러분 이커머스 시장에 지금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거의 1위 업체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1위죠. 그래서 쿠팡도 역시 라이브를 통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플랫폼들은 다 라이브 커머스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사실은 라이브 커머스에 있어서는 홈쇼핑 기업들이 오히려 굉장히 이 기업들을 따라가야 되는 또는 견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아마존도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고요. 예, 월마트도 라이브 커머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소셜 커머스들이 라이브 커머스와 관련해서 또는 그 소셜 커머스가 이커머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 Z세대에게 이 소셜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예, 특히 팬데믹 이후에 소셜 커머스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 모두 커머스 채널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파괴적 커머스 시대를 쭉 한번 스냅샷을 여러분들이 설명드렸는데, 과연 기업들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이제 그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전통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매장이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이 줄 수 없는 고객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들을 다시 오프라인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마켓 쉐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인드 쉐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매장에 온 사람들을 우리의 매니아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 그래서 고객의 마인드를 잡을 수 있는 역량이 결국은 미래의 수익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애플 스토어에 소비자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는 이유는 이 매장에 가면 내가 먼저 내가 이 매장의 어떤 팬, 이 매장의 일원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인드 쉐어를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 매장은 철저하게 이제 옴니 채널, 온오프라인이 연결돼야 되고요. 상당히 스마트화 돼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커머스라는 말은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 마윈이 2016년도였나요? 신유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전자상거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진짜 전자상거래라는 의미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온오프라인의 구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커머스라고 그냥 명명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의 철저하게 경험을 통해서 온라인과 연계되면서 하여튼 옴니 채널이 이제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커머스 시대로 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그 기술을 계속 개발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가 굉장히 이런 부분 잘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 리테일은 판매 매장이라기보다는 리테일 애저 서비스, 라스라고 하는데 이 뭐냐면은 소비자들에게 소비 경험을 제공하고 이 매장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수익을 발굴하는 하나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리테일은 서비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베타라고 미국에 있는 매장인데 여기는요, 물건을 판매한다기보다는 많은 제조업체나 또는 스타트업들의 새로운 제품들을 전시해서 소비자들의 기호를 살피는, 소비자들의 움직이는 동선을 살피고 소비자들의 기호를 살피는 하나의 그런 조사 분석 하나의 그런 플랫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많은 제조업체들이나 기업들이 여기에 입점하고 싶어서 줄을 설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매장의 역할이 분명히 뭡니까? 새로운 사업을 런칭하거나 또는 제조업체가 소비자와 만나는 접점이 되거나 또는 새로운 고객의 경험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 된다는 거죠. 구글도 철저한 온라인 기업이지만 오프라인 스토어를 런칭하면서 이런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체들은 D2C, D2C를 요즘 많이 하고 있죠. 또 여러분 유통과 제조가 같이 결합되는 신제조, PB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있었지만 D2C와 이런 PB 같은 현상은 유통 제조의 경계가 없어지는 영역을 말할 수 있는데 하나의 사례로 크로그와 뉴욕에 있는 모레이 치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 크로그는 그 미국에 있는 대형마트죠. 모레이 치즈는 뉴욕에 그 기반을 둔 아주 유명한 치즈 가게입니다. 아주 유명한 치즈 가게. 뉴욕 방문한 관광객들이 이 치즈 가게를 방문할 정도로 유명한데 이 크로그 매장에 이 모레이 치즈가 들어감으로써 굉장한 소비자들의 그런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레이 치즈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 크로그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레이라는 제조 유통을 하던 기업이 이런 그 크로그와 만나면서 제조 유통 같이 결합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하나의 좋은 사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대형마트가 여러분 한국의 대형마트가 영업 휴무를 이제 규제하던 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논란이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사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가 실제적으로 중소유통이나 그 전통시장하고 같이 결합되는 거죠. 아까 제가 온오프라인이 결합돼서 커머스라고 했는데 사실 대형 기업과 전통시장이 결합할 수 있는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와이낫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대형마트에 가서 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죠. 결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하이브리드형 새로운 융합이 좀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은 역시 새로운 소비세대, Z세대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관련해서 무신사와 구찌의 사례도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유통의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제언을 해보면 지금은 저 그림은 여러분 고갱이 그린 그림인데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오른쪽부터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모습인데 사람이 우리가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왜 이 그림을 했냐면은 유통업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됐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유통이 그냥 판매에 너무 집중하고 볼륨을 키우고 또 마켓 쉐어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다는 거죠. 이제는 진짜 소비자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유통업체가 돼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것은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게 필요하고 하여튼 차별화된 고객경험이 필요하고 그래서 유통업의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두 번째, 새로운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미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 지금 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메타버스도 와 있고요. 또 뭐 보이스도 와 있고요. 새로운 기술도 몇 개 와 있거든요.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시장은 너무 변화가 빠르고 하기 때문에 혼자선 다 못한다. 그래서 제휴하고 아웃소싱하고 적극적인 컬래버레이션을 좀 하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기획과 조사도 중요하지만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보니까 온라인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이 다른 기업보다 한 발 앞서서 먼저 실행하는 기업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행력을 키우는 그런 어떤 것이 중요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파괴적 커머스 시대의 유통의 변화와 또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미래를 보고 현재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성공하는 기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